아내 얼굴만 쳐다보고 산 사람. 옛날 하늘나라에 궁상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궁상이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사람도 좋아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내기 시합을 너무 좋아하였지요. 그는 지는 것이 싫어 이길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천지왕이 아끼는 물건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지요. 화가 난 천지왕은 궁상이를 땅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승에서 운막을 짓고 어렵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사는 여인 해당 금이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궁상이는 날마다 편지를 써 보내었지요. 궁상이는 하늘에서도 글을 잘 쓰기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그 편지에 해당 금이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둘이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궁상이는 일할 생각도 않고 예쁜 아내 얼굴만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해당 금이가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을 주며 말하였지요. 남자가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나무라도 해 오셔요. 제가 보고 싶거든 이 그림을 보시고요. 궁상이는 그림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람이 휙 불더니 그림이 날아가 버렸지요. 그림은 날아가다 바다 건너 배부자 집까지 갔습니다. 배부자는 그림 속 여인을 보고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풀어 알아보니 궁상이의 아내 해당 금이라는 것이었지요. 배부자는 궁상이가 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궁상이를 슬쩍 꿰어내서는 내기를 했습니다. 궁상이는 처음에 소를 잃고 밭을 잃고 집까지 잃더니 아내마저 덜컥 내기에 걸었다가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배부자가 아내를 데리고 떠날 때 궁상이도 울며 따라가게 되었지요. 배부자는 배에 탄 궁상이를 보고는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해당 금이가 널빤지와 먹을 걸 몰래 던져주었지요. 궁상이는 널빤지를 타고 무인도에 다다라서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간신히 살아가는데 굶어 죽어가는 학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학이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갚겠다고 하자 궁상이는 학 등에 올라타고는 아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금이는 배부자가 혼인을 하자고 아주 닥달을 하니 마지못해 말하였지요. 100일 동안 잔치를 벌여주면 식을 올리지요. 그렇게 음식이 차려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거지들이 몰려오게 되었지요. 학을 탄 궁상이도 거지꼴로 배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이르렀을 때가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해당 금이는 마당 구석에서 음식을 먹는 궁상이를 보았습니다. 해당 금이는 그때까지 손으로 짚고 있던 구슬옷을 배부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깃을 세우면 당신 뜻에 따르지요. 그러고는 속으로 천지왕에게 빌었지요. 내 남편 궁상이는 비록 벌을 받는 몸이나 그곳 선비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저 구슬옷을 하늘로 멀리 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천지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배부자가 구슬옷을 입고 깃을 세우니 정말 하늘로 둥실둥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배부자는 하늘을 맴맴 돌고만 있다고 합니다.
궁상이와 해당 금이는 그 뒤로 잘 살다 죽었는데 천지왕은 궁상이를 해신으로 해당 금이는 달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용왕의 딸과 혼이 난 거인. 아주 오랜 옛날 해동국에 왕장군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장군은 어려서부터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무지무지 세었지요. 인간 세상에는 왕장군과 겨룰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 40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큰 거인에게 시집올 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장군은 날마다 나무를 해다 팔며 혼자 쓸쓸하게 지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장군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주 커다란 나무를 베게 됐습니다. 나무가 어찌나 큰지 쓰러지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하늘로 솟아올라 멀리 나가서는 동쪽 바다 용궁까지 닿았지요. 동해 용왕은 서해 용왕이 싸움을 걸어오는 소린가 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혹 서해 용왕이 왔나? 이 무렵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은 서로 싸워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늘 세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납게 일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엄두를 못 내었지요. 한편 동해 용왕은 그 소리가 왕장군이 나무를 베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왕은 아들을 시켜 왕장군을 데려오라고 하였지요. 힘이 저 정도로 세다면 서해 용왕쯤은 거뜬히 물리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왕장군을 찾아 해동국으로 갔습니다. 물어 왕장군을 찾아갔더니 글쎄 왕장군이 나이 40이 넘도록 아내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지요. 왕장군을 어찌 용궁으로 데려갈까 궁리하던 용왕의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왕장군님,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면 우리 누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왕장군의 귀가 번뜩 뜨였지요. 왕장군은 얼씨구나 하며 용왕의 아들을 따라 용궁으로 갔습니다. 동해 용왕이 왕장군을 보자마자 무척 기뻐하였지요. 왕장군, 며칠 뒤 내가 서해 용왕에게 가서 싸움을 걸고 바닷속으로 도망치는 척 할 테니 그때 자네가 용왕의 귀 밑에 붙은 금빛 비늘을 활로 쏘아 맞춰주게나. 용왕의 말에 왕장군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지요. 며칠 뒤 동해 용왕은 서해 용왕에게 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서해 용왕을 한껏 약을 올리고는 얼른 동쪽 바다로 도망을 쳤지요. 뿔이 잔뜩 난 서해 용왕은 동해 용왕을 쫓아 바닷속에서 나왔습니다. 왕장군은 이때다 싶어 얼른 서해 용왕의 귀 밑에 붙은 금빛 비늘을 화살로 쏘아 맞췄지요. 그러자 서해 용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동해 용왕은 왕장군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지요. 용왕은 장군에게 용궁에 있는 물건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만 골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왕장군은 헌 벼루 상자를 달라고 하였지요. 그 안에 용왕의 딸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 몰래 귀뜸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왕장군은 헌 벼루 상자를 얻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장군은 도대체 벼루 상자에 어찌 용왕의 딸이 들어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벼루 상자를 책상 밑에 두고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니 방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뭐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나무 한 짐에 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또 한 짐에 오면 차려져 있고 날이면 날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왕장군이 나무를 하는 척하고 문 뒤에 숨어 방 안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벼루 상자 안에서 용왕의 딸이 나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용왕의 아들이 말이 헛말이 아니었군. 왕장군은 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벼루 상자로 들어가려는 용왕의 딸을 덥석 붙잡았지요. 낭자, 그대와 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사이요. 그대의 오라비가 그리 알려주었소.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과 혼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왕장군은 용왕의 딸과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셋을 낳았지요. 그런데 아내가 아들 셋을 낳고 3년이 지난 뒤 용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인, 나와 아이들은 어찌 살라고? 당신 혼자만 용궁으로 간다는 것이오. 왕장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군웅신이 되어 군대를 다스리며 사십시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마디 말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장군은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닌 용왕의 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용궁으로 간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해다 팔며 아들 셋을 잘 키웠습니다. 그 뒤 왕장군과 세 아들은 아내의 말대로 군대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맡아 관리하는 군웅신이 되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된 도령. 옛날에 염라대왕이 나들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승에 사는 부자가 저승 시왕을 위해 굿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굿 구경이나 해봐야지. 염라대왕이 저승문을 막 나올 때였지요. 웬 사내 아이가 가마를 가로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염라대왕을 모시러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요. 천둥 번개가 꽝 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염라대왕을 호위하는 장수들이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는데 아이가 어찌나 힘이 좋은지 장수들을 차례로 내다 꽂았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승 사람으로 사또의 명을 받아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 사내 아이가 바로 강림 도령이랍니다. 어느 부부의 세 아들이 죽은 사건 때문에 염라대왕을 만나러 온 것이었지요. 한날 한시에 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염라대왕이나 풀 수 있겠네. 고을 사또는 날마다 찾아와 울부짖는 부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강림 도령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또는 협박을 하여 강림 도령에게 염라대왕을 모셔오라 시켰지요. 강림 도령은 고생을 하여 지옥에 이르렀습니다.
강림도령은 염라대왕에게 자기가 온 이유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강림도령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껏 자기 앞에서 이토록 당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쓸만한 녀석이구나. 내 지금 굿 구경을 하러 가는 중이니 다녀와서 네 말을 들어주마. 강림도령이 지지 않고 말하였지요. 그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강림도령이 염라대왕을 따라 이승의 굿을 구경하러 갔는데 굿이 다 끝나자 염라대왕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예요. 강림도령은 마음을 가다듬고 가만히 집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 기둥 하나가 더 세워져 있었지요. 염라대왕이 변신하여 숨은 것이군. 강림도령은 마당에 놓인 도끼를 들고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쓸모없는 기둥이니 잘라서 땔감이나 써야겠다. 기둥으로 변신해 있던 염라대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부엉이로 변신하여 지붕으로 날아올랐지요. 그랬더니 강림도령이 매 한 마리를 빌려 저 부엉이가 네 밥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습으로 돌아온 염라대왕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잠시 너를 시험해 본 것이다. 이 세상에도 쓸만한 녀석이 있구나. 그 뒤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을 따라가서는 새 아들 사건을 풀어주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머리가 좋은 데다 당차고 겁도 없는 강림도령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승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하였지요. 강림도령은 용기 있고 지혜롭구나. 내 옆에 두면 저승 차사로 쓸만하겠어. 그러고는 강림도령이 혼만 쏙 빼어서는 저승으로 갔습니다. 강림도령이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아까웠던 것이었지요. 그 뒤 강림도령은 수많은 저승사자 중에서도 으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업은 소녀. 옛날 고려 때 고려가 몽골과 화친하는 것에 반발한 삼별초군은 김통정 장군을 중심으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김통정 장군은 단단한 토성을 세웠지요. 김통정은 제주도민들을 설득하여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는 아기를 업고 다니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기들을 돌보던 소녀는 성의 삼불초 군인들이 정착하자 김통정의 아이는 물론 병사들의 아기도 돌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들은 그 소녀를 잘 따랐지요. 아기 업은 소녀는 영특하고 눈치도 빨랐으며 어떤 일을 예견하는 예지의 힘도 있었습니다. 장군님, 오늘은 서쪽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군님, 얼마 뒤 적군들이 몰려올 듯합니다. 대비를 하십시오. 병사들이 소녀를 좋아한 이유는 가끔 떠다 주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가까이 있는 극락사 안에 옹성물을 떠다가 김통정 장군에게 드렸지요. 장군은 이 물을 마시고 남은 물로 세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머리와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운이 솟아나기도 하였지요. 병사들에게는 굿이 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모두들 그 물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시샘한 동네 다른 처녀가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업은 소녀가 김통정 장군을 위해 떠온 물 위에 흙을 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김통정 장군은 그 물을 먹다가 구토를 하고 말았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막던 물이 왜 이리 탁해진 것인가? 장군, 이건 분명 장군을 해하려는 악이 업은 소녀의 짓입니다. 분명 몽골의 첩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 당장 그 소녀를 성 밖으로 내쫓고 다시는 성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아기를 업은 소녀는 억울하게도 성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곧 성이 함락할 텐데 누가 저 가여운 아기들을 돌봐주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소녀의 예견처럼 한 군사가 말을 급히 몰아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연합군이 제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배에서 내려 벌떼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그런데 아무리 수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워낙 성이 튼튼하고 김통정의 전술 때문에 그들은 성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반경이 이끄는 고려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고려군은 성을 진입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틈을 발견하려고 해도 빈틈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김반경 장군이 있는 쪽으로 아기를 업은 소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왜 이리 위험한 곳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냐? 썩 물러가거라. 저는 성 안에 살았었습니다. 저 성 안의 아기들이 걱정되어 하루에 한 번 이 성문 앞에 오곤 한답니다. 김반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묘책이 떠올랐지요. 그럼 분명 저 소녀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야. 저 소녀의 마음을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김반경은 아기를 업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들이 그리 걱정되느냐? 그럼 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들어가게 해주마. 그런데 저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해다오. 저 쇠문 아래 불을 떼면 철문이 녹을 것이고 그때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고맙다. 김반경은 부하들에게 얼른 철문 아래 불을 떼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뒤 정말 단단했던 철문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장군, 성문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지금이 쳐들어갈 적격기입니다. 마침내 성문이 열리고 고려군들은 성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갔습니다. 오랜 싸움으로 지친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는 고려군들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김통정 장군을 잡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기를 업은 소녀에게 물었지요. 어찌하면 김통정 장군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예, 분명 저쪽 토성에서 성 밖으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때 그물을 쳐 잡으면 되지요. 그때 김통정 장군이 몰려드는 군사들을 피하여 토성에서 성 밖으로 힘껏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현무암 돌에 발자국이 깊게 패이더니 그곳에서 맑은 물이 펑펑 솟아나기 시작하였지요. 소녀야,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너는 나를 죽게 했으나 나는 제주 백성들에게 도리를 하고 싶구나. 김통정 장군의 염원대로 발자국 모양으로 파인 자리의 샘물은
쉬지 않고 펑펑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며 오랫동안 살았지요. 그 물을 사람들은 장수물이라 불렀습니다. 아기를 업은 소녀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 군들을 죽게 하였지만 김통정 장군은 왕다운 마음으로 죽은 후에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김통정 장군의 장수물은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역 기르는 안악들. 옛날 어느 섬 마을에 송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 뱃일을 하는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얌전한 송이와는 다르게 여동생은 마을을 누비고 다니곤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뱃일을 하러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송어와 여동생은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하였지요. 하지만 관아에서는 여자가 배를 타면 용왕님이 놓아여 재앙이 일어난다며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들을 말렸지요. 안 된다. 만약 너희가 배를 탔다는 것이 발각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무슨 벌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송이는 이웃에 사는 숙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숙부를 설득하여 배를 구하였지요. 닻을 올리고 뱃길을 잡는 일은 힘센 여동생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까만 먹구름이 몰려왔지요.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높이 솟구쳤습니다. 언니, 용왕님이 화가 나셨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변할 리 없어. 결국 배는 파도에 휩쓸렸고 송이와 동생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찾겠다고 이곳까지 온 것이냐? 송이와 여동생은 웬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지요. 할머니는 누구셔요? 혹 우리가 죽어 귀신이 된 것인가요? 무슨 엉뚱한 소리이냐? 삶과 죽음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송이와 여동생은 잔뜩 주눅이 들어 입도 벙긋 못하였습니다. 나는 삼신알미이다. 송이와 여동생은 삼신알미라는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할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송이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오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너희 아버지를 찾아주면 무엇을 주겠느냐? 원하는 것은 뭐든 드리겠습니다. 여동생이 넙죽 엎드리며 말하였지요. 송이의 맑고 예쁜 눈이 담이 나는구나. 그리고 네 동생에게는 잘 듣는 귀가 있어 먼 길도 잘 찾는다지. 너는 나에게 귀를 다오. 송이와 여동생은 아버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눈과 기침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주셔요. 삼신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돌아가 너희 할 일을 하고 있거라. 그럼 좋은 소식이 올 것이야. 그러자 갑자기 안개가 걷히더니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사라진 줄 알았던 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배에 오르자 송이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동생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자매는 배를 탄 것이 발각되어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너희가 배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멀쩡한 다른 배들이 큰 봉변을 당할 뻔하였다. 곤장 백대로 죄를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송이가 사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안악들이 몰래 배를 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곤장을 쳐 안악들의 몸을 상하게 하신다면 마을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차라리 일을 시키시어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주면 좋겠느냐? 지난날 아버지를 따라 이웃마을에 갖다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 바위에 미역 씨를 뿌려 거두는 일이지요. 마을 안악들이 미역을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한참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역을 길러 처음 딴 것을 관아에 바친다면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렇게 관아에서 풀려난 두 자매는 11월 어느 날 미역이 불어 잘 자라도록 바위를 열심히 씻었습니다. 날이 추워 힘들었지만 두 자매는 열심히 미역을 길러 이른 봄에 거두어 드리게 되었지요. 사실 사또는 가끔 먼 발치에서 송이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바위에 다칠까 염려되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젊은 사또는 송이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미역을 수확하는 날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지요. 관아에 미역을 바치러 온 송이를 사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생은 먼 발치에서 둘을 지켜보았지요. 사또가 송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사또,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와 혼인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세상을 보는 깊은 눈을 가졌지. 송이는 사또가 자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둘은 마침내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사또와 혼례를 올린 뒤 동생은 홀로 바닷가를 거닐었지요. 언니가 아버지 없이 혼례를 치른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배 한 척이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배가 가까이 왔을 때 여동생은 놀라 소리치게 되었지요. 아버지! 배 위에 있는 것은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배에서 내려 딸에게 달려왔지요. 둘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째 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젊은 도령 하나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한 배를 타고 왔다고 하였지요. 아버지가 딸에게 도령을 소개했습니다. 그러고는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이야기해 주었지요. 모두가 그 도령 때문이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도령은 이웃마을 사또의 아들이었지요. 이웃마을 사또는 아들이 마음이 여리고 글 공부밖에 몰라 큰 일을 맡기기에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마침 풍랑에 아버지가 떠밀려오자 사또는 세상 구경을 하고 오라며 아들을 딸려 보내게 되었지요. 당찬 아내를 구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말입니다. 여동생은 아버지의 입 모양을 보고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지요. 여동생이 살짝 곁눈질로 도령을 보았는데 그만 눈이 딱 하고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게 되었지요. 그 뒤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여동생도
김도룡과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미역은 그 후로도 늘 풍년이었습니다. 송이와 여동생은 물론 마을 안악들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어에게 반한 호랑이 총각. 옛날 어느 섬마을 뒷산에 호랑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 총각이 하루는 해변을 어슬렁 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 총각은 이상한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궁금한 호랑이 총각은 바다 가까이 갔습니다. 호랑이 총각이 그 동물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저렇게 예쁜 동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 동물은 바닷속 용궁에 사는 인어공주였습니다. 그 무렵 수달들이 돔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씨가 마르게 되었지요. 용왕은 여러 대신들을 시켜 이를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빠져나가기에 바빴지요. 이 나라의 인재가 이리도 없단 말인가? 용왕은 안타까워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때 인어공주가 용왕 앞으로 다가와 말하였지요. 아바마마, 제가 가겠사옵니다. 연약한 네가 어찌 그 험한 일을 한단 말이냐? 용왕은 공주를 만류하였지요. 아니옵니다. 저는 장차 이 나라를 이어받을 몸이지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돔을 지킬 방법을 찾아오겠습니다. 인어공주가 당차게 말하였지요. 용왕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님, 공주님께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대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였지요. 아바마마, 제가 잘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고심하던 용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주야, 그럼 네가 가서 돔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오너라. 인어공주는 용궁을 떠나 헤엄쳐 갔습니다. 호랑이 총각은 그런 인어공주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단숨에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용궁의 공주입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중요한 임무가 있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일을 속히 해결해야 한답니다. 무슨 임무를 맡은 것입니까? 수달들이 돔들을 너무 잡아먹어 씨가 마르게 되었지요. 더 잡아먹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문제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호랑이 총각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호랑이님,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께 허락을 받아오겠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네. 공주는 용궁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호랑이 총각은 돔을 잡아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수달들을 혼내었지요. 수달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호랑이 총각은 기쁜 마음으로 인어공주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인어공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리 안 오지? 호랑이 총각은 인어공주가 헤엄쳐간 바다를 뚫어져라 바라만 보았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수십 번 해가 지났습니다. 호랑이 총각은 그리움에 지쳐 결국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총각은 점점 야위어만 갔습니다. 인어공주가 끝내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 총각은 자신의 마음을 바위 위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놓고 공주 당신만을 기다렸소. 호랑이 총각은 결국 바위에 누운 채 죽고 말았지요. 그러고는 파도에 밀려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위 위에는 호랑이 총각의 모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랑이 총각의 모습은 천년 만년 지워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 바위를 범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제주도 삼신과 새 공주.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 어느 날 온 세상이 신비한 빛깔로 뒤덮이고 있었지요. 붉은빛, 노란빛, 푸른빛 사이로 무지개 빛깔이 찬연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라산이 세 명의 신을 탄생시킨 것이었지요. 땅 속에서 나온 삼신은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삼신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동쪽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가까이 가보니 배 안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세 신은 너무 신기하여 조심스레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름답고 눈부신 공주 3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병락국의 공주들이옵니다. 공주들로부터 사연을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새 공주를 낳고 혼기가 찼음에도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다를 바라보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이어지고 빛이 영롱한 가운데 명산이 있는데 그 명산에 삼신인이 태어나 장차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음을 알고 보내왔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삼신인은 목욕 재개하여 각기 세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신방을 차렸지요. 이 동굴 속에 3개의 작은 동굴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의 혼인지랍니다. 그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우리 이제 땅을 서로 나눕시다. 한라산 중턱에서 활을 쏘아 날아간 자리까지를 각각 3명의 땅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서로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땅은 매우 척박하였지만 개척 정신으로 밭을 일구고 땅에서 돌이 많이 나와 밭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촌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나라들과 무역을 하기도 하였지요. 자손이 번성하여 드디어 탐나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잉어 비늘의 비밀.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송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석은 나이에 비해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짓이 남보다 뒤처졌지요. 뿐만 아니라 순진하고 어리숙하여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눈에 흙이 들어가 낑낑대고 있던 송석을 보고 옆집 아이가 말하였지요. 석아,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에는
눈에 참깨를 넣으면 돼. 그 말을 들은 송석은 광에 들어가 참깨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나왔지요. 그러고는 누워 눈에 참깨를 넣었습니다. 송석은 참깨 몇 알을 눈에 넣자 따갑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그 말을 고지 듣고 티가 빠지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송석은 더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지요. 그때 마침 들에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와서는 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을 어찌할꼬. 눈에 들어간 참깨를 빼느라 온 식구가 야단법석이었지요. 송석은 집에서 10리나 떨어져 있는 마을에 글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송석은 서당의 연못 안에서 노늘고 있는 잉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못가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송석은 꿈속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서가, 연못 안에 있는 잉어를 잡아서 고아 먹거라. 꿈의 노인이 한 말을 고지 들은 송석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잉어를 한 마리 잡아 집으로 가져가 푹 고아 먹었지요. 그런데 정말 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송석은 커다란 나무도 쑥 뽑아 올리고 집채만한 바위도 번쩍 들어 올리는 힘센 장사가 되었지요. 이 소문은 멀리 조정에까지 퍼졌지요. 영주에 송석이라는 매우 힘센 장사가 있다 하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라. 송석은 임금님 앞으로 불려갔지요. 네가 얼마나 기운이 센지 한번 보자꾸나. 송석은 대궐에 있는 대추나무를 한 손으로 뽑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곳을 본 임금님과 조정 대신들은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자를 그냥 두었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잘못하다가는 반역을 할지도 모르니 일찌감치 없애버립시다. 간신들은 송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중에 살며시 송석의 방으로 들어가 죽이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챘는지 잠을 자던 송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각다 못한 간신들은 송석의 부모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아드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집안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송석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지요. 서가, 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 것이야? 어머니,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제 힘은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에서 나옵니다. 그걸 떼어버리면 힘이 없어져요. 송석의 어머니는 너무 두려워 이 사실을 간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간신들은 이번에는 송석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을 떼라고 시켰지요. 간신들의 모함에 빠진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자 겨드랑이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송석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송석이 죽자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그의 갑옷을 씻고 마을의 모뚝을 돌더니 갑옷을 바위 속에 넣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 뒤 사람들은
바위 속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 후로는 겁이 나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바위의 모양이 마치 삿갓을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갓 바위 또는 뚜껑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려준 그림. 아주 먼 옛날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나중에 커서도 서로 도우며 살기로 약속하였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친구는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무척 가난하게 살았고 다른 한 친구는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친구가 부인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서로 도와주며 살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아야겠소. 부인은 머리를 잘라 판 돈으로 노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며칠을 걸어서 부자 친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자 친구는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서 하인도 여럿 거느리며 살고 있었지요. 여보게, 이게 누군가? 어서 오게. 부자 친구는 옛 친구가 왔다며 반가워하였습니다. 자네가 잘 사는 것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네. 그런데 나는 살 양식도 없는 형편이라네. 그럼 진작 올 것이지 왜 이제야 왔는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며칠 묵어가게. 부자 친구는 친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칠 동안 대접을 잘 받은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쌀을 좀 사게. 돈 몇 푼만 구워주게. 가난한 친구는 머뭇거리며 돈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부자 친구는 가난한 친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황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지요. 자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쌀 한 톨 없어 굶는 친구에게 그림이라니. 돈을 주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게. 내가 그걸 왜 모르겠나? 그럼 이 그림은 도대체 뭔가? 화내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게. 돈이 없을 때마다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한 번씩 치게.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걸세.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만 황새 다리를 쳐야 하네. 알겠는가? 부자 친구는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일어섰지요. 길을 가던 가난한 친구는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황새 그림을 펼쳐 놓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회초리를 들고 황새 다리를 딱 때려 보았지요. 순간 황새 궁둥이에서 돈 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돈이 생긴 친구는 그날부터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돈이 떨어지면 그림을 펴놓고 황새 다리를 때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때려서야 언제 돈을 실컷 써보나. 차라리 한꺼번에 때려서 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가난한 친구는 그림을 펴놓고 황새 다리를 3개 내리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꾸러미가 철컥철컥 쏟아졌지요. 가난한 친구가 20번쯤 때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황새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지요. 순식간에 방바닥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깜짝 놀라 친구 집으로 달려갔지요. 여보게, 내가 실수로 황새 다리를 분질러 놓았네. 내 그럴 줄 알았네. 부자 친구는 다시 그림 한 장을 주었습니다. 항아리가 그려진 그림이었지요. 자, 돈이 없으면 이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게. 제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두드려야 하네. 알겠네. 이번에는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주막으로 돌아온 친구는 다시 그림을 펴놓고 항아리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항아리 주둥이에서 돈꾸러미가 툭 튀어나왔지요. 가난한 친구는 또다시 주막에서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항아리는 다리가 없으니 부러지지 않겠지. 욕심이 생긴 가난한 친구는 항아리를 여러 번 똑똑 쳤습니다. 항아리에서 돈이 튀어나왔지요. 가난한 친구가 항아리를 20번쯤 쳤을 때였습니다. 쨍그랑거리며 항아리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쌓여있던 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요. 가난한 친구는 또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또 항아리를 깨뜨렸다네. 어쩌면 좋은가? 가난한 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부자 친구는 또 다른 그림을 건네주었지요. 커다란 돈 괴짝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네. 만약 또 실수를 했다가는 자네하고 나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이네. 알겠나? 내 이번에도 자네 말을 안 듣는다면 사람이 아니네. 가난한 친구는 이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집으로 가야 하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씩만 괴짝 안에 손을 넣어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이네. 굳게 약속을 한 가난한 친구는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바닥에 돈 괴짝 그림을 펴놓고 손을 넣어 보았지요. 그 안에는 돈이 든 돈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괴짝에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 가난한 친구는 또다시 욕심이 생겼지요. 괴짝은 황새처럼 부러지지도 않고 항아리처럼 깨지지도 않으니 얼마든지 돈을 꺼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는 손을 괴짝 안에 넣어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손을 넣을 때마다 돈꾸러미가 쌓였지요. 그런데 나라 안에 있는 커다란 창고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꾸러미씩 없어지던 돈이 얼마 전부터는 하루에도 몇 꾸러미씩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워낙 많은 돈꾸러미가 있어서 티가 나지 않았답니다. 요즘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사라지고 있어. 이건 분명 도둑놈의 짓이 틀림없어. 창고 지기는 돈꾸러미에 끈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창고를 지키기 시작하였지요. 그날도 돈꾸러미가 창고 안에서 지붕 굴뚝을 뚫고 쩔렁쩔렁거리며 밖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지기는 군졸들과 함께 돈의 끈을 묶고 뒤따라 가보았지요. 돈꾸러미는 어느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지기는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떤 사람이 괴짝이 그려진 그림에 손을 넣고 돈꾸러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신이 난 사람은 돈을 산 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자꾸자꾸 돈을 꺼내고 있었지요. 나랏돈을 훔치는 도둑이 여기 있었구나. 군졸들은 가난한 친구를 데리고 대궐로 갔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운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가난한 친구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겠다. 친구는 곤장 맞기가 무서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부자 친구도 잡혀왔지요. 임금님은 두 친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보게, 내가 뭘 했나? 하루에 한 번씩만 꺼내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했네. 다신 안 그럼세. 다시는 안 그러고 뭐고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자 친구가 말하였지요. 전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리게 해 주십시오. 신하들은 종이와 붓, 먹을 가져왔습니다. 부자 친구는 종이를 땅 바닥에 펴놓고 말 한 마리와 채찍을 그렸지요. 그림을 다 그린 친구는 갑자기 붓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보게 친구, 어서 나를 꼭 붙잡게. 부자 친구는 그림 속의 말에 얼른 올라탔습니다. 어서 가자. 부자 친구가 채찍으로 말을 힘껏 내리쳤지요. 말은 순식간에 펄펄 날아서 휘잉하고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두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